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살펴볼게요. 오늘은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들, 산업의 변화들과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떤 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때 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위기도 왔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소수의 남아있는 핵심 수혜자들이 그 수혜를 듬뿍 가져가고 있었죠. 이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네, 어느 스테이지에 있을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자료 만들면서 AI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인터넷부터 좀 살펴볼게요. 뭐, 전 세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현대 인류 역사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뭐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실제 우리 실생활 면에서나 가장 큰 어떤 파급력을 가진 다이나믹한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인터넷이 95년도에 등장해서 근 한 30년 동안 보급되는 과정에서 실제 뭐 제로에서 지금 한 70% 가까이 보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좀 숫자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인터넷 인구가 4천만에서 5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뭐 70% 가까이 사용하니까요. 엄청난 숫자고요. 보급률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이커머스 시장 자체도 기존에 거의 없던 시장이 지금 6.4조 달러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한 8천조 정도 되나요? 네, 엄청난 시장입니다. 지난 근 30년 동안 6,400배가 성장했던 엄청난 시장입니다. 물론 인터넷도 처음에 도입되고 나서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을 통해서 한번 큰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꺼지는 어떤 성장통을 좀 겪었었죠. 네. 이거는 마치 블록체인이 2017년에 ICO, 21년에 어떤 NFT, 불장 이런 식의 어떤 뭐 큰 상승을 이루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뭐 많은 피해자들과 많은 좀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성장통은 또 역시나 비슷해 보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닷컴 버블이라는 큰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도 소수의 남아있는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그 남은 수혜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일명 M7에 속하는 기업들인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아마존은 그간 인터넷이 보급되는 27년 동안 460배 성장, 구글 21년 동안 96배 성장. 네.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인터넷이 보급되는 25년 동안 232배가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네. 지금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어떤 자산들이 올라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인터넷이 보급되는 그 초창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닮아 있다는 느낌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보급률이 뭐 제로에서 지금 70%까지 올라왔죠. 예. 앞으로 30년 뒤 블록체인은 그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이더리움 위에 여러 가지 뭐 사모 채권부터 뭐 부동산, 그다음 권리, 각종 국채 이런 것들, 이런 자산들이 토큰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토큰화율은 0.01%가 안 됩니다. 극초창기로 보여지죠. 앞으로 3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게 될까요? 토큰화이제이션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 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이제 인터내셔널 해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들이 토큰화이제이션 블록체인 위에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1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 인터넷 보급과 비교해 봤을 때 블록체인 위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올라오는 토큰화율은 지금의 0.01%에서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되면서 앞서 살펴봤듯이 주요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그 수혜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인프라 플레이어는 누구인가? 네, 당연히 레이어 1이겠죠. 여기 레이어 1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 어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를 딱 검증하고 기록하는 장부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중에 그 장부의 65%, 뭐 절반 이상이 다 이더리움 위에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요. 음,
누가 뭐래도 지금 블록체인 시장의 인프라 플레이어로서 공이 압도적인 어떤 거의 뭐 과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겸손하고요. 거의 독점 수준 65%, 70% 가까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이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터넷이 보급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수에는 이더리움을 빼고 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과거 인터넷과의 차이점은 과거 인터넷은 TCP/IP라는 이제 합의 공통화된 어떤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 그 표준에 맞춰서 월드와이드 웹이 형성되고 그 질서에 따라서 모두가 무료로 인터넷 접속해서 정보를 나누는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공유화된 거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자산이 아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투자 가능한 인프라 프로토콜이라는 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어떤 투자의 기회를 주고 있죠. 물론 이건 투자의 기회인과 동시에 투자는 코스트가 드니까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케이스랑 또 비교를 해볼 만한데요. 이거는 더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예입니다. 어,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게 불과 2007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 지난 이제 근 20년 동안 애플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거의 5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떤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때문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핵심은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뭐, 사실 앱스토어에 있는 많은 앱 서비스들이 큰 어떤 부가가치를 주고 편리하니까요. 뭐, 은행을 쓸 때도, 병원을 예약할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모든 서비스가 다 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앱을 쓰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앱스토어의 역할, 앱스토어 아래에 있는 아이폰의 역할은 결국 어떤 인프라 레이어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써야 되는 서비스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서비스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저에 있는 그 아래 프로토콜들. 네. 결국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서비스. 물리적으로는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iOS 마켓이라는 어떤 공통의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에서는 당연히 또 역시나 이더리움이죠. 네. 이래서 포지셔닝 자체가 스마트폰 대중화의 어떤 수혜를 애플이 다 가져갔다면 블록체인의 대중화의 수혜는 역시나 플랫폼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구축하고 공통의 서비스를 반드시 근저의 서비스를 써야 하는 이더리움이 그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유사한 점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쓰면 앱이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어, 이제 애플의 각 앱 서비스 개발사들이 15%에서 30%의 텍스를 떼죠. 일종의 백화점 같은 모델인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송수신을 할 때마다 이더리움 개수를 지불하게 돼 있죠. 이건 마치 텍스와도 같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주 매출이고요. 네. 이것들은 다 그 EIP 1559라는 이제 합의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소각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할수록 많이 이제 소각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산업이 도입되는 초창기에서 막 느껴지는 도입기의 어떤 혼돈, 그다음에 어덥션이 이루어지는 초창기에 많은 여러 서비스들이 시험적으로 탄생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런앤 레슨이 이루어지면서 더 고부가 가치, 더 좋은 서비스들이 하면서 발전해가는 어떤 형태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플랫폼 레이어로서 밑에 바닥을 깔고 있는 뿌리 받고 있는 어떤 서비스로서 기본적인 어떤 통행세라고 할까요? 텍스를 거두면서 그게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 네. 그럼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구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사점이 매우 크게 보이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봤을 때 AI 쪽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AI 쪽에서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AI가 지금 도입되고 시장에서 큰 성장을 구가한 게 뭐 근 3, 4년 정도밖에 안 됐죠. 챗 GPT가 네, 챗봇 모델 도입하면서 2022년에 챗GPT 출시하면서 시작됐고요. 지금은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뭐 XAI, 그다음에 뭐 챗GPT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거두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쓰더라도 그 하위 단에서는 물리적으로 GPU라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전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AI 서비스가 뭐 킬러 서비스로 잘 나가더라도 그 밑에 있는 엔비디아 칩은 공통적으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큰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역시나 물리적인 인프라겠죠, 이거는. 네, 인프라 플레이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이런 포지셔닝이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과 매우 비슷하다. 예, 블록체인 위에서 뭐 아베, 언도, 뭐 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폴리마켓이라는 프리딕션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흥행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이 밑에 레이어 1으로 그들의 거래를 증명하고 그들의 거래를 기재하는 이더리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그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유사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어, 이렇게 3대 사례를 좀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그 유사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역사적으로 산업에 큰 영향력을 줬던 어떤 프로토콜의 등장, 어떤 기술의 등장, 그 기술이 등장하고 처음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큰 가격의 큰 폭등,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꺼진 이후에 남아있는 노하우와 기술들, 사람들이 결국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업을 성장시켰고 그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산업의 성장 수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갔다. 네. 지금이 블록체인에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이 플랫폼 비즈니스, 그 밑에 프로토콜 레이어로서 많은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는 기록을 담는 장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큰 수요가 결국은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필요할 거고 그 가스비의 어떤 수요 필요한 수요들이 이더리움의 공급을 초과할 만큼의 수요를 탄생시킬 거고 그것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예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뭐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이름을 무조건 오를 거다, 이름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변하고 있는 어떤 기로에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과거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차별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뭐 기존에 없었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TCP/IP라는 글로벌 표준을 통해서 공통된 규약을 통해서 누구나 인터넷 접속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합의된 어떤 컨센서스니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망을 사용하려면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 개수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한 자산이라는 게 어,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이게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은 그냥 전기만 통하면 컴퓨터 연결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내가 공유할 수 있고 뭐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해서 빨리 보급이 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서비스를 살려면 이더리움을 사야 되거든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허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내가 뭐 전혀 모르는 주고편 정반대인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계약에는 비용이 들어갔죠. 그럼 그 계약이
맞는 계약이다. 내가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지만은 내가 합의된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킬 때 A라는 약속을 지킬 때 B라는 것들이 이행한다는 데에 대한 계약에 따른 그, 그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컨트랙트로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지불되죠. 가스비가 결국 이더를 통해서 지불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역 비용이 들어서 사실 보급이 늦어지는 거는 허들이 될 수 있는데 같은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에 많은 자산이 올라갔어요.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될수록 이더리움의 어떤 쇼티지, 공급 대비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어떤 이더리움을 많이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건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접했던 대부분 서비스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빅테크 기업들, 우리 지금 AI 쪽에서의 하이퍼스케일러, 그 전에 어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큰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다 개별 기업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다 서버 관리하고 자기가 다 안에 내부자 안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소스 코드와 자기들만의 방화벽, 자기들만의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폐쇄되어 있는 중앙화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초기에 빠른 어떤 발전과 효율적인 성장에는 좋죠. 하지만은 그 기업의 단독 리스크, 그 개별 기업에 있는 길게 봤을 때는 성장을 저해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공유받아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뭐 인류애적인 관점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독립적으로는 되게 뭐 효율적인 구조로지 보이지만 인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오픈 소스 다 같이 개발하고 어떤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더 뭐 민주적이라고나 할까? 아 너무 이게 어 경제를 넘어서 정치적 그것까지 가는 거는 반대고요. 일단은 그런 관점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들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공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기업이나 CEO 리스크가 없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같이 파수꾼이 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가 걸었던 발자국 다음 발자국을 공유해서 그 다음에 노하우를 통해서 또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효용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는 아이폰도 그렇고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 구성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서 채택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구조적인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AI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혁명을 불러왔던 큰 변화들, 이런 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이 그럼 지금의 이더리움의 침투율이 0.01%라는데 크게 이제 보급이 됐을 때 이더리움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과거 사례에 빗대어서 이제 뭐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뭐 엄청난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차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어, 지금으로부터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안에 블록체인 위에 이더리움 망 위에 여러 가지 온체인 자산이 올라오는 온체인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가치 대비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보수적인 가정, 기본적인 가정을 봤을 때는 지금 이더리움이 뭐 2,000불 정도 수준인데 보수적으로나 아니면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이커머스의 성장에 빗대 봤을 때, 3,000불에서 5,000불, 좋게 보면은 10,000불, 이 정도는 타겟 가격으로 삼아 보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추산을 해본 거고요. 이런 가격에 대해서 이래서 이더리움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대비해 봤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것들을 추산하는 참고 지표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자면 이런 3대 큰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인프라 제공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는 블록체인 대중화에서 이더리움이 그 포지션의 첫 번째 주자로 서 있다. 지금 토큰화율이 침투율이 0.01%인데 인터넷 성장 98년도 초기와 매우 비슷하다. 극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이 정도가 우리가 그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배워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더리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한번 고민해보고 또 자료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재밌게 이더리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앞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죠. 네, 쉬운 투자였습니다.